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식 모두 플러스. 아시아권 증시는 뭐 좀 차별화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 증시는 뭐 미국 증시 영향,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기관이 좀 많이 샀죠.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크게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지수는 좀 안정되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 뭐 섹터 업종별로는 뭐 차별화가 좀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2차전지 쪽은 좀 약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도 대체적으로 좀 약세긴 했지만 수급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NFT가 완전 지배하긴 했지만 NFT 뭐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했고, 1월 1일부터 이제 일상 회복 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던가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뭐 그런 쪽은 미리 선반영되는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목을 뭐 오늘 가장 뭐 화려했던 뭐 NFT로 이제 다루려고 하다가, 지금 화려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미래에 환호할 수 있는, 미래에 사람들이 환호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투자의 어떤 성공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환호되는 것들보다는 야금야금, 뭐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야금야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하고 IT를. 그래서 오늘 이따가 수급 체크해드리면서 기관이 어떤 수급을 보이고 있는지, 내년을 준비한 어떤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지금의 환호가 아니라 미래의 환호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28% 상승해서 2978포인트, 3000포인트를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어떤 흐름 보였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100 종목 넘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차별화된 시장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지수 0.63% 상승해서 998포인트, 1000포인트는 아직 회복을 못했고,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9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10조 정도,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2, 3조 정도 적은 거래대금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대중의 관심이 많이 감소했죠.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들의 거래대금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증시였던 탄력을 좀, 활력을 좀 약화시켰다? 뭐 개인이 이제 변동성을 크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할 때 이제 더 관심도를 높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랄까 좋은 어떤 선수들의 저가 매수 구간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증시가 상승하면 거래대금은 늘어나기 마련이고, 많은 개인 투자들이 또 증시로 뛰어들 거니까요. 코스닥 증시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200 종목 넘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 차별화된 흐름이라는 게 등락 수에서도 나타나죠. 지수는 올랐지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 특정 섹터 테마단으로만 좀 강세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3,500억 순매도, 기관은 6,300억 순매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600억 순매수, 기관이 1,300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시장에서 만 계약 넘게 순매수하면서 좀 큰 변화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이제 니케이 증시, 일본 증시가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2.6% 상승. 홍콩하고 상해 증시, 중국 쪽은 좀 약세였고, 대만도 이제 0.48% 상승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도 비슷한 어떤 상승 무드를 좀 보인 것 같고, 코스피 지수 쪽에서는 오늘 음봉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그렇게 이제 강하지 못했던 흐름이 좀 반영되면서 음봉 마감, 21선을 돌파했다가 깨버리는 다시 약세 기조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양봉입니다. 그만큼 이제 장중
강세로 마감했다는 거죠. 막판까지. 그래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고, 코스닥이 월등히 지금 코스피보다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의약품 업종에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순매수하면서 오늘 바이오 장세를 좀 이끄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수급을 뺐습니다. 외국인은. 기관은 근데 전기전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은 좀 많이 샀습니다. 3천억을 순매수, 전기전자에서만 순매수한 흐름이었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제 1,500억을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기관 특히나 IT 쪽으로 많이 샀어요. IT 쪽으로 뭐 1,000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흐름들, 컨텐츠 쪽으로도 400억을 순매수하는 흐름들. 최근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들 좋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 업종으로 이제 편입돼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 간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이제 여기 업종이고요. 그래서 여기 600억 순매수 들어온 거, 최근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컨텐츠, 게임 이쪽으로, 그리고 IT 쪽으로, IT 오늘 반도체 쪽으로도 매수를 좀 높였거든요, 기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에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무난했고요. 외국인이 순매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시총 상위주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삼성전자가 플러스, 하이닉스가 최근에 더 강하죠. 3.4% 상승으로 지난 금요일날 좀 과도했죠. 3% 밀어버린 거. 그래서 오늘 다 회복시켜버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추세적인 반전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제 추세가 반전됐다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뭐 강하게 치고 달린 흐름이 나오는 거는 조금 지금은 그럴 만한 명분이나 모멘텀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략을 세우실 때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기업들 바닥권 다지는 과정에 있는데 막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저점을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 V자로 이제 축축 이렇게 전고점 돌파시키는 흐름으로 전개될 만한 명분은 없죠. 이거 나중에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수급이 어디다 지금 몰립니까? 메타버스, 뭐 NFT 이런 데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타를 원한다면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인 어떤 섹터나 테마단에, 종목단에 어떤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맞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안정 성향으로 하잖아요. 최근에 메타버스 콘텐츠, 블록체인 이런 것들, NFT 쪽 뭐 안전하게 이실현하고, 그런 것들 또 낮은 레벨에 있는 것들을 바이오나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이제 회수 복리 형식으로 이제 전략을 하기 때문에, 뭐 NFT가 뭐 분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냥 안전하게 그냥 저는 매도하면서, 아쉽게도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오늘 상한가를 취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안전한 구간대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상, 복리를 누리면 되는 거니까, 복리를 노리기 위해서는 손실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큰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복리로 한 3-4번 이렇게 누리게 되면 사실 어떤 특정 종목에서 뭐 몇 배 먹는 거 그 이상으로 이제 복리 효과가 나니까, 사실 뭐 이런 거에서 뭐 팔았는데 상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지금은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죠. 근데 뭐 하여튼 딱 보면 가구나 하면서 이제 쳐다보긴 하죠. 하여튼 뭐 오늘 NFT 이런 쪽이 이제 지배를 했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뭐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SK하이닉스 정도가 이제 3% 이상으로 이제 강했던 흐름인데, 그렇다고 이게 치고 달리는 흐름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가 이제 플러스, 카카오는 보합 정도. 오늘 이제 화두는 그 셀트론이 반등할 건지 여부였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샀어요. JP모건 쪽하고 모건스탠리 요쪽에서 들어오면서 3, 4 모두 이제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낙폭과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성으로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셀트론을 이제 순매수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같이 보죠. 기관 소폭 약간 들어왔죠. 금융투자 쪽으로 좀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샀죠. JP모건 쪽에서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왔죠. 프로그램이 23만 주 순매수인데 여기 이제 외국인 24만 주 순매수 잡힌 거 보면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온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왔죠. 5만 1000주 그대로. JP모건, 모건스탠리 두 개 이제 기관에서 순매수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관련해서는 이따가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 그거 점검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LG생활건강이 모처럼 이제 반등을 좀 했네요. 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어쨌든 오늘 급반등하면서 양봉 전환됐고 밑꼬리 좀 그렸고 추세가 좀 전환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이제 레인지 W 출시를 앞두고서 지금 4일 출시죠? 밑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뭐 지금 사전 예약은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하게 출시 전에 이제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게 막 대박 터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뒤로 또 수치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투자 방식이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4% 상승하면서 오늘도 기관이 순매수 추세를 계속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 SDS죠. 요게 이제 오랜만에 한번 짚어봅니다. 2.6% 상승하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했던 부분을 좀 돌리는 흐름.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5% 상승하면서 화장품 쪽에 대한 어떤 낙폭 과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주들이 완전히 그냥 난리죠. 넷마블이 2.8% 상승하면서 게임주의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 M게임 상한가입니다. 무섭네요. 정말 지금 뭐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NFT 관련 종목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제 뭐 대주주죠? 대주주가 어쨌든 뭐 효성의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구나. 대주주가 이제 효성 ITX네요. 관계사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나 보네요. 효성 ITX도 16% 상승하면서 머니트리 이제 대주주로서 같이 상승을 누린 것 같고, 게임빌, NFT 관련주가 완전히 그냥 주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맥스트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오딘 개발사 최대주 등극했다는 그런 이슈가 조금 더 큰 어떤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분을 50% 정도, 이렇게 51% 지분을 이제 보유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30%를 4,500억에 취되겠다는 거는 뭐 결국은 이게 조단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라이언 하트라는 요 이제 오딘 개발사가. 그래서 나중에 뭐 또 라이언 하트가 또 상장한다는 어떤 모멘텀이 추후에 언젠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게임사들이 시총 상위를 등락률 상위를 완전히 차지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카카오 게임즈가 10% 상승, 펄어비스가 5% 상승.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약세해서 2차전지는 좀 약세였죠. 첨보도 4% 약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세였고, 오늘 바이오하고 게임, 뭐 NFT 메타버스. 아프리카 TV는 오늘도 급등했네요. 7%. 근데 장대 양봉으로 지금 이틀 연속 치는 거 보니까 지금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는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겠네요. 알테오젠이 5% 상승하는 흐름들, 리노공업 6% 상승. 반도체 쪽은 하나하나씩 한번 간략하게 한번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유진테크, 오늘 이제 보합 정도지만 기관은 23,000주 순매수죠. PSK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이지만 39,000주 기관이 순매수했죠. 테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이지만 3만 주 기관 순매수, 원익 IPS 5만 7천 주 기관 순매수, 오늘 강보합 정도지만 원익 머티리얼즈는 수급이 뭐 좋은 건 아니었네요. SFA 반도체 기관이 순매수 4만 8천 주, ISC 기관이 순매수, 심택도 4만 주 순매수. 예. 결국 이제 유니셈은 순매수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이 오늘 약보합 정도, 보합 정도였지만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한 어떤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IT하고 바이오 중심으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급등하는 것들은 저는 메타버스나 이제 뭐 NFT 쪽이 조금 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상하가 돈반하면서 올려친다는 거는, 뭐 서울옥션 이거 20% 급등시키고 한다는 거는, 장대 양봉시킨다는 건 대기 매수를 끌어들이면서 쭉 장중에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지 않은 거죠, 고점이.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차익 시간을 이제 잡겠다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깔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오늘도 SK하이닉스 1위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400억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이 조금 이제 저점대를 형성하다 봅니다. 아모레퍼시픽 수급 300억 들어왔고, 카카오 최근에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좋아요. 그리고 LG노텍도 최근에 수급 좋으면서 너무 저평가 됐죠. 퍼가 뭐 5밖에 안 되잖아요. 크래프톤 수급 더 들어올 여지 있죠. MSCI 지수 편입,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게임,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점령했네요. 카카오 게임즈 1등, 셀트론 헬스케어, LNF가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급락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을 좀 끌어올리는 또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시젠 바이오니아, 삼천당 제약은 이제 주말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얘기 드리면서 국내에서 또 이제 치고 올라오는 바이오시밀러, 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이 있죠. 매드팩토가 와우 8%나 올랐네요. 셀트론 제약, 그리고 이제 뭐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LX세미콘 반도체 기업들 좀 섞여 있고, 제넥신도 수급이 최근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의 어떤 환호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종목은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이오 섹터 먼저 한번 점검해보죠. 오랜만에 이제 전체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키움증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뭐 꼽아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최근 어떤 기술 이전의 동향이라든지 빅팜들에 대한 어떤 동향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전체적인 어떤 리포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 향후 이제 어떤 기업에, 국내 이제 어떤 기업에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이제 뭐 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파고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릭스라는 기업이 또 이제 중국에 또 이제 기술 수출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종목으로 압축되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 내지는 뭐 진단키트 같은 그런 코로나 관련된 것들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도 이제 벌고 있고, 한동안은 뭐 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에 투입하는 어떤 시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학회가 열린다는 측면이, 그런 자금을 이제 인수합병 내지는 뭐 빅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발생될 여지가 매우 높다는 거는 뭐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동향, 글로벌 기술 이전 동향 10월달 보면 기술 도입은 신성장 분야인 이중항체,
AAV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뇌신경 질환 분야가 주로 등장했다. M&A는 바이오텍 연구개발 활성화 지속으로 CRO 공급 부족인 점을 실감하게 하는 두 건의 인수 소식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임상 대행 업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뭐 인수해버리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내용이긴 했지만 동종 카티, 우리가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자가죠. 자신의 이제 T세포를 꺼내서, 거기에 이제 카라는 이제 이 T세포가 암 특이적 그 수용체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전자 조작이 된 어떤 요걸 이제 이식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 사람 몸에 이제 투입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게 지금 현재 카티 혈액암 쪽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동종에 대한 당연히 임상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한 업체가 이제 다소 좀 임상 중단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좀 이제 카티가 동종으로 나가는데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시 됐는데,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동종 세포 치료제에 대한 악영향은 좀 미미했다. 특히나 이제 12월 달에 있는 ASH 미국 혈액학회, 많은 세포 치료제 기업들의 임상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딜도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학회에서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로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중항체, 유전자 플랫폼, 뇌신경 질환에 대한 여전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도입이 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중항체는 지금 빅팜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제 분야인데요. 뭐 국내에서는 뭐 그 ABL 바이오가 이제 가장 뭐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뭐 기술 출도 많이 해서 선두주자라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중항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단일 항체, 어떤 뭐 질환이나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그 하나의 어떤 항원에 반응하는 그런 인식하는 그게 이제 단일 항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항체를 같이 플랫폼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간다 하면 하나의 항체, 이제 그 항체는 이제 암을 공격할 수 있고, 하나의 항체는 면역력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면역 세포를 좀 강화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능을 배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었고,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가치를 이제 낳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기술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뭔가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해당 기업들이 이제 임상 진행을 차근차근 잘 하고 있다면 뭔가 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제 전달 플랫폼 이런 것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유전자 쪽으로는 뭐 다케다라든지 이런 데서 큰 규모로 지금 뭐 4.2조 최대 이런 어떤 계약금도 530억이면 되게 큰 규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맺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여전히 이제 미지 영역, 그리고 이제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질환들이 몰려있는 바로 뇌 쪽인데요. 암젠, 그리고 다케다, 테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뇌신경 질환에 관련된 분야 초기 단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 뭐 중추신경계 이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리포트에서는 ABL 바이오를 많이 얘기 드리게 되는데, ABL 바이오가 이제 BBB 이제 관련돼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뇌질환 관련된 연구 분야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알파 시누클린 타겟, 그 신경 전달 돕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병 환자들을 보면 이제 이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그 병을 일으킨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타겟하는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뭐 이제 초기 단계를 좀 기술
라이선스 인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식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라든지 뭐 루게릭 병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게 다 이제 뇌신경 관련된 이제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가 이제 뭐 바이오제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의사들이 처방을 거의 안 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야 FDA 승인 받았는데 얼마나 그 약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FDA 승인 받는다고 그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만큼 계속적으로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고 의사 자기들 그 명예가 걸려 있는데, 그리고 환자의 어떤 생명이 걸려 있는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FDA가 승인내줬다고 모든 걸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좋은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해야 되고 효능에 대한 어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뇌신경 관련해서 빅팜들의 관심도는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그리고 닥게다 적극적인 기술 도입을 하고 있다. 관심 있는 유사 플랫폼은 다수 확보해서 리스크를 해치 중이다. 지금 희귀질환 분야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닥게다는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서 새로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서 더욱 그 분야를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셀렉타와도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도입을 하면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존슨앤존슨도 이제 뭐 이중항체 일상을 완료한 이중항체 이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조 단위 넘는 규모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레전드라는 기업으로부터 카티 치료제로 이제 다발성 골수종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면서 혈액암 분야의 어떤 강제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빅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신기술, 카티라든지 이중항체, 유전자 치료제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관심 있는 기술 분야의 한 업체하고만 계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닥게다는 다수 업체와 유전자 치료제, 존슨앤존슨은 이중항체 등 기술 도입하는 등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을 다수의 기업 회사로부터 확보해서 파이프라인 강화 및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바이오텍 업체들도 뭐 빅팜 같은 그런 대규모 딜은 아니지만 뭐 몇천억 단위로 지금 꾸준히 내고 있죠. 뭐 올릭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큐라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중소형 업체들과 수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증가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그러다가 이제 큰 거 한번 빵 터진다니까요. 빅파마가 도입하는 플랫폼 및 타겟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고유의 강점과 차별성을 강조한다면 기술 이전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중항체 및 아까 이제 그 파킨슨 병의 이제 주요 원인이었던 알파시누클린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ABL 바이오의 이제 기술 이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게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었는데 계속 이제 안 됐잖아요.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 분야 메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관심도와 어떤 딜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ABL 바이오의 어떤 기술 이전에 또 좀 속도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릭스 같은 경우 보시면 한소제약이라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큰 업체입니다. 항소제약 관계사로. 그래서 중국 업체한테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뭐 제가 주말에도 토요 강좌 보여드리면서 헬스케어 업종의 이익 증가율 자체가 한국하고 비슷하게 지금 고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 대비해서도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뭐 3-4배 이렇게 이상 되는 그런 고성장하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를 지금 매겨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도 한국의 바이오텍 회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물질 플랫폼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술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중국이 한국의 기술들을 사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내 제네릭 고강도 약가 인하로 인해서 이제 복제약의 성장 한계,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네릭에 대한 어떤 성장 한계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2015년 이제 한미약품이 선두주로서 수조 원대 어떤 기술 이전하면서 한국의 이제 신약 개발 트렌드를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약사는 이제 2015년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된 어떤 고성장의 어떤 트렌드 흐름이 지금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제 먹거리죠, 이제 앞으로. 한국의 어떤 경제를 또 끌어올리는, 과거에는 뭐 IT,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화학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보시면 뭐 바이오라든지 콘텐츠, 플랫폼,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분야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또 한국을 먹여 살리는, 그리고 고성장하는 업종, 산업은 변화되고 있다. 그 중에 저는 바이오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장 한계로 신약 개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이제 한소제약은 올릭스와 갈락 플랫폼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같은 달 영국 RNAi 연구개발 기업 사일런스와도 mRNA 플랫폼 활용해서 세계에 타깃에 개발하는데 마일스톤을 조 단위로 주면서 RNA 플랫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기업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거대한 어떤 딜들을 맺으면서 이제 신기술을 장착해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많은 기업과 지금 기술 이전을 막 맺고 있는 것 같고, 사일런스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다케다 등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맺었다는 점 등도 타깃당 가격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 임상 단계는 사일런스도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이 일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2상 후기라든지 3상 이런 게 아니라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지금 높은 가치를 매겨주면서 라이선스 인 한다는 게 그만큼 얼마나 이쪽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이 CRO 기업에 대한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죠. CRO 업체의 인수 두 건으로 바이오텍의 활발한 임상 연구 개발로 인한 공급 부족이 M&A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키트루다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머크의 M&A 빅딜 가능성이 언급되었는데, 거론된 회사들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향후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게 여기 있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KRAS, mRNA 전달 기술. KRAS는 그 나이베이 갖고 있는 기술이죠. mRNA는 올릭스 갖고 있는 것들. 알츠하이머. 그래서 최근 알로젠의 동종 카티 임상 중단으로 동종 세포 치료제 우려감이 있었으나 다케다의 동종 T세포 치료제 인수하면서 여전히 산업계에서는 동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중항체, 뇌신경, 세포치료제, mRNA, 이런 것들, 이중항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또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요. 보시면 국내에서도 ADC 플랫폼,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 이쪽으로도 이제 기술 이전했죠. 그래서 10월달에 꽤나 성과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10월달에 글로벌 M&A 현황을 보면 주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어떤 기술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머크가 인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한 기업들 몇몇의 주요 파이프라인. 역시나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이 알려진 분야죠.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이제 T세포, 치료, 동종 T세포 치료제,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을 뭐 인수합병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종 카티 임상 중단 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시행했나 봐요. 이게 실패한 게 앞으로 이제 다른 카티나 유전자 치료제 등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 동종 카티 임상 중단으로 인한 미래 카티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지 않았고 그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동종 카티 세포 치료제가 향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슈로 인하여 동종 또는 자가 카티 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존 인식에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거 사실 종양 전문가들에게 이제 전문의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니까 뭐 일반인한테도 아니고, 그래서 신뢰도 높은 어떤 의견이라 보여지고요. 그만큼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R&D 연구 개발이 뭐 꺾이거나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동종세포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서 일부 우려감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최근 산업에서의 M&A나 종양 전문의들의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미뤄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 오는 12월 혈액 항암학회, 여기에서 다양한 동종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 소식에 따라서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자. 그래서 방금 그 바이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빅팜들의 어떤 행보, 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글로벌 어떤 빅팜들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이제 올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때 ABL 바이오는 좀 제외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볼 때 사실상 계속 역배열 상태, 앞으로 이제 매물대가 계속 상존해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이런 흐름 속에서는 사실 뭐 이게 쉽게 돌파하면서 이제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에 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BR 바이오를 좀 관심 가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좀 판단돼서 한번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업은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중항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BBB라고 하죠. 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래서 우리 뇌는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켜줘요. 우리가 어떤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온몸을 돌면서 이제 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또 뭐 나쁜 것들을 다시 또 가져와서 폐기시켜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근데 뇌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선택적이고 함부로 투과를 안 시켜줘요. 우리 신체가 굉장히 좀 오묘하고 신비한데 그만큼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촘촘하게 신경세포들이 조밀하게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기능들을 하죠. 기억, 뭐 언어, 정말 창조해내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게 이제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도 이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제 투과를 시켜주고, 우리가 뭐 혈액술에 뭐 세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우리 신체의 어떤 신비가. 어쨌든 함부로 뇌로는 이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제를 투약하더라도 이게 뇌를 뚫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리고 이제 어떤 BBB 이제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뇌 신경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질환들 있죠. 대표적인 게 뭐 파킨슨병 이런 거.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메인으로 갖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또 이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내내 이제 기술 이전될 거다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전임상에서도 원숭이인지 고릴라인지 모르겠지만 영장류 실험 결과에서도 단독 항체 대비해서 13배 높은 이 BBB 투과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반감기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뭐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팜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ABL111 그리고 ABL503은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이게 지금 중국의 아이맵이라는 기업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임상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보여지고요. 다트 전사 혹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그 파이프라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 혈관 억제 항암 항체, 이쪽으로는 이미 트리거라는 이제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과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받았죠. 한국에서 이제 1B 이상을 요 담도암, 위암, 난소암, 대장암, 안구질환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최근 이제 사업 보고서니까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 했겠죠. 면역 항암 항체 쪽으로도 유한양행 쪽으로 기술 이전 일부 했고, 일부 암종에 대해서 한독으로도 일부 뭐 유방암 쪽으로 기술 이전했고, 또 이제 고용암 쪽으로 지금 임상 1상을 미국에서 뭐 고용암이니까 다 포함된 거겠죠. 아이맵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면역 항암 항체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이중 항체, 이 부분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파킨슨 이쪽으로.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후보 항체를 발굴하고 있다 보여지고, ADC 쪽으로는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도 같이 공동 연구하고 시스톤 파마투티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 했다는 부분 갖고 있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어떤 인정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아직 이제 임상 단계 들어가서 뭔가 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기술 이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뭐 뇌질환 관련된 이중항체 쪽으로는, 그래서 파킨슨 병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 11월 달에 이제 리밸런싱이 있죠. 거기에 따른 어떤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번에 MSCI 11월 달에 정기 변경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선별적인 어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있는데, 편입 가능한 종목은 대략 이제 압축적이죠. 크래프톤이라든지 분할해가지고 지금 지속 시총이 올라왔던 FNF, 또 LNF,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많이 올랐죠. 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편입 가능 종목군인데, 그 중에서 가장 1순위는 크래프톤일 수밖에 없죠. 지금 시총이 이제 20몇 조 되는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시기의 문제지, MSCI 이제 편입은 뭐 기정사실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일부 뭐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11월 반기 리뷰 발표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편입되는 날까지가 이제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더라. 그리고 편입된 날짜 선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때는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리뷰 발표일이 11월 12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죠. 그래서 요때 기점으로 요 전부터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 좀 있었고, 과거 통계상 편입일에는 이제 이렇게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편입일은 이제 지수 바이오일은 12월 1일이니까 이때까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뭐 크게 막 폭락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상 패시브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큰 변동이 없다면 이런 수급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뷰 발표일은 11월 12일. 어떤 종목이 이제 편입될지 발표일은, 그리고 지수 바이오일은 12월 1일. 그래서 패시브, 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패시브 펀드는 11월 30일 종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그때 이제 많은 수급이 확 일어나잖아요. MSCI 반기 리뷰는 분기 리뷰보다 통상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MSCI가 반기 리뷰에서 종목 유니버스를 업데이트하는 관계로 특례 편입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편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례 편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반기에 신규 상장됐지만 시총이 굉장히 큰 것들을 이렇게 또
편입을 하면서 큰 어떤 수급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MSCI는 기존 상장 종목에 대해서 반기 리뷰 지수 편입과 제외 조건들을 완화한다. 과거 지수 편출입 종목 수가 분기 리뷰보다 반기 리뷰 때 더 많았던 이유다. 그래서 이제 이 MSCI 지수 정기 변경 이벤트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있어 좋은 기회다. MSCI 코리아 종목 변경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 종목 교체 전후 뚜렷한 인덱스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편입 종목 인덱스 효과가 지수 제외 종목 인덱스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인덱스 효과는 투자자들이 지수 변경을 적극 선반영한 관계로 리밸런싱 이후 축소가 됐다. 11월 MSCI 반기 리뷰에서는 구성 종목 변경과 신규 상장 종목 편입 여부에 주목할 만하다. 국가분류 변화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 소폭 비중 상승도 예정이 돼 있다 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이 MSCI 코리아 우리나라 이제 종목 편출입 종목의 성과를 보니까 주가입니다. 리벤시 당일 기점으로 보시면 편입되는 종목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올랐다. 이게 한 달 전부터 해서 올랐네요. 그래서 이미 조금 수급이 들어왔을 거고 예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밸런싱 당일까지 어느 정도 쭉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게 지금 뭐 평균적인 어떤 성과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부터 이 11월 30일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컸다. 편입되는 종목들은. 그래서 편입 가능 종목은 크래프톤, FNF, LNF, 카카오게임즈, 일진 머트리얼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편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냐 하니까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패시브 수요는 한 5천억 내외 정도 될 걸로 바라보고 있다. FNF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매도 수급은 한 4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LNF가 1,600억, 1,670억, 카카오게임즈 1,380억,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유입 자금의 어떤 규모를 예상한 거죠. 일진머트리얼즈가 1,100억 정도. 그래서 크래프톤이 5천억,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장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이제 메타 갤럭시아라는 사이트에 이제 오늘 NFT 마켓이 오픈되면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그림, 요 움직이네요. 딱 하니까. 요게 지금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드아웃 됐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요 코인으로 이제 0.099 로 이제 살 수 있다 요거거든요. 클레이라는 코인으로는 268 클레이로 이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네요. 요 시대가 이제 본격 개막하는 것 같고 이 관련된 기업들 뭐 판매 예정이라고 떴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판매 개시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한화로 10만 원 주고 사든 이더리움 요만큼으로 사든 클레이 요만큼으로 사든 이렇게 거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좀 개막한다는 걸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디지털 자산들을 소유권을 매긴다는 개념 자체는 언젠가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음악 같은 경우도 막 무료로 이렇게 막 어디 막 다운받아서 막 썼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저작권이 붙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지만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멜론이든 뭐든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갖다 쓰고 뭐 이랬는데
소익권이 이제 매겨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 진짜 수혜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10배거 이상씩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또 골라내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들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는 이제 환호하는, 현재 환호보다는 미래 환호할 것들을 좀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봤고,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시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